국회의원인 아들이자 고등학교 나이의 학생이 군인들을 개돼지라며 무시하고 뺨을 때리고 대고 그것을 본 국회의원 아버지가 그에게 참교육을 하여 훈련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지만 그 하늘 아래 모든 이들이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강민준 18살의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의 세상은 지상 100층,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제 발 아래 조각보처럼 펼쳐놓은 시그니엘 레지던스 최상층에서 시작되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금가루처럼 쏟아져 들어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과 부딪혀 눈부신 난반사를 일으켰다. 자동화 시스템이 설정된 시간에 맞춰 암막 커튼을 걷어내고 실내 온도를 정확히 22.5도로 맞추었지만 민주는 세상의 정교한 움직임 따위엔 관심 없다는 듯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를 깨운 것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알람이 아니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자기 부딪히는 소리, 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가사도우미의 기척이었다. 민주는 찌푸린 미간을 풀지 않은 채 실크 이불을 발끝으로 툭 걷어찼다. 아주머니. 목소리는 잠에 막 깬 사람의 것치고는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명료했다. 그의 부름에 50대 중반의 가사도우미가 쏜살같이 침실 문 앞으로 달려와 섰다. 문을 열고 들어올 배짱은 없다는 것을 그녀도 민준도 잘 알고 있었다. 물. 단 한마디. 주어도 목적어도 존중도 생략된 명령이었다. 잠시 후 문틈으로 하얀 장갑을 낀 손이 스위스에서 공수한 생수가 담긴 크리스털 잔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손만 뻗어 잔을 받아들고는 단숨에 비워냈다. 옷은? 서재 앞 드레스룸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도련님. 민주는 대답 대신 흥하는 콧소리를 냈을 뿐이다. 그가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로 향하는 동안 가사도우미는 그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했다. 그것이 이 금빛 세장의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거대한 욕실의 거울 앞에서는 민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아버지 강철원 의원을 빼닮아 선이 굵고 남자다운 이목구비.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에 강직함과 연륜이 새겨져 있다면 아들의 얼굴에는 세상을 향한 냉소와 권태만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마치 타인을 보듯 무심하게 응시했다. 이 얼굴, 이 이름 그리고 이 이름 뒤에 붙은 아버지의 존재가 곧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었다. 드레스룸은 명품 브랜드의 쇼룸을 방불케 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오늘 입을 갑옷을 골랐다. 발렌시아가의 오버사이즈 후드티, 크로마치의 은재 액세서리, 그리고 손목에는 평범한 고등학생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을 파텍 필립 시계를 찼다. 교복은 그저 형식일 뿐 그의 진짜 계급은 이 번쩍이는 로고들이 증명했다. 등교 준비를 마친 그가 거실로 나오자 가사도우미가 갓 구운 크루아상과 샐러드가 차려진 식탁을 가리켰다. 아침 식사. 나가서 먹을 거니까 치워요. 민주는 냉랭하게 말을 자르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가사도우미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약자의 감정 소모 따위에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검은색 제네시스 G92 시동을 켜둔 채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깍듯하게 뒷좌석 문을 열자 민주는 고개 한번 까딱하지 않고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버스를 타기 위해 뛰는 직장인들,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부모들. 민준의 눈에 그들은 그저 풍경의 일부, 익명의 행인 1, 2, 3일 뿐이었다. 그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했다. 개돼지들.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상습적인 단어였다. 아버지 강철원 의원이 여당의 핵심 실세가 되고 권력의 맛을 어깨너머로 알게 된 후부터 생긴 버릇이었다.
세상은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다. 정점에 선 소수의 지배자와 그들의 발판이 되어주는 다수의 피지배자. 아버지는 그 정점에 선 포식자였고 자신은 그 유일한 후계자였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민주주의, 평등, 박애 같은 단어들은 다수의 개돼지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민주는 확신했다. 명문 사립고의 정문 앞에 차가 멈췄다. 교문 앞에서는 학생 주임 교사가 학생들의 복장을 지도하고 있었다. 민준이 차에서 내리자 교사의 매서운 눈이 잠시 그의 명품 후드티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강민주는 교칙 위의 존재였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아 왔냐? 민준이 교실에 들어서자 재벌 2세, 장관 아들 등이 모인 그들만의 리그에서도 중심에 있는 몇몇이 그를 반겼다. 그 중에서도 유독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녀석 유재혁이었다. 어제 내준 역사 리포트 내가 대신 써놨어. 여기. 재혁이 두 손으로 공손하게 리포트를 내밀었다. 민주는 그것을 받아 대충 훑어보고는 자신의 가방에 쑤셔 넣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재혁은 민준의 힘을 추종하고 그 대가로 자신 또한 그 권력의 언저리에서 안전함을 보장받는다. 완벽한 공생 관계였다.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며 소란이 일었다. 장학생 신분으로 이 학교에 다니는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다. 민준의 무리 중 한 명이 일부러 시비를 걸었고 그 학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준이 피식 웃으며 다가갔다. 그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 학생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내가 뭔데 감히 우리 앞을 막아서?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민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학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인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진심이 보이지 않겠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강요가 담겨 있었다. 학생은 울상이 되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수치심에 떨며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그 순간 민준의 입가에 엷은 만족의 미소가 떠올랐다. 힘의 서열을 재확인하는 것. 약자의 존엄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 그것이 민준에게는 가장 확실한 쾌감이었다. 오후 수업 시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인은 아버지였다. 민준은 교사의 눈을 피해 전화를 받았다. 연습한 대로 그의 목소리는 한 톤 높아져 예의 바른 아들의 가면을 썼다. 네, 아버지. 민준아, 수업 중이냐? 짧게 통화하자. 아버지 강철원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권위가 있었다. 내일 아빠랑 같이 갈 데가 있다. 강원도에 있는 육군 부대인데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위문 가는 일정이야. 내가 얼굴이라도 비추면 장병들 사기 진작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을 것 같구나.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군부대?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에서 충성이나 외치는 군바리들을 보러 가라고. 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런 하찮은 곳에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속내를 완벽하게 감췄다. 아, 네, 아버지. 좋은 생각이세요. 당연히 가야죠. 그래, 역시 내 아들이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테니 준비하고 있거라.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차창 밖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예의 바른 아들의 가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경멸과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군바리들하고 흙바닥에서 뒹굴라고. 귀찮게 됐군. 그는 알지 못했다. 그 귀찮고 하찮은 방문이 자신이 쌓아 올린 금빛 세 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그의 인생을 지옥의 아가리로 밀어넣을 운명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오만한 세상에 진짜 강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번잡함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민준에게 고역이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회색 빌딩에서 푸른 산으로 바뀔수록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다. 그의 세상에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 저 쓸모없는 산과 나무가 대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그는 아이팟을 귀에 더 깊숙이 쑤셔 넣으며 아버지와의 대화를 원천 차단했다. 강철원 의원은 그런 아들의 속내를 모르는지 혹은 애써 모른 척하는지 창밖을 보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길 봐라, 민준아. 저 험준한 산맥이 다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다. 저곳을 우리 젊은 아들들이 뜬 눈으로 지키고 있는 게야. 민준은 대답 대신 음악 볼륨을 높였다. 지킨다는 말의 숭고함 따위는 그의 조롱 섞인 냉소에 닿기도 전에 먼지처럼 흩어졌다. 얼마나 달렸을까? 육군 부대라는 글자가 새겨진 육중한 위병소가 시야에 들어왔다. 번쩍이는 지구 10세단 앞을 총을 든 위병들이 가로막았다. 운전기사가 신분을 밝히자 위병들은 강철원 의원을 알아보고는 칼 같은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민주는 그들의 과장된 몸짓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처럼 느껴졌다. 부대 안으로 들어선 순간 민주는 다른 세계에 던져진 듯한 이질감에 숨을 멈췄다.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줄지어 선 회색 건물들, 자로 잰 듯 각을 맞춘 보도블록,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낯선 냄새. 흙과 디젤 그리고 땀이 뒤섞인 그 냄새는 민준이 평생을 살아온 세상의 향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별을 단 장군을 필두로 한 부대 간부들이 총출동하여 강철원 의원 일행을 맞았다. 강 의원은 언제나처럼 인자하고 권위 있는 정치인의 얼굴로 돌아가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노고를 치하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두 발 뻗고 잡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장성들의 얼굴에도 화답의 미소가 번졌다. 민주는 그 위선적인 광경을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았다. 결국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주고받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지루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아버지가 부대장과 함께 집무실로 들어가자 민준에게 잠시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수행 비서가 다가와 의원님께서 잠시 면담하시는 동안 편히 쉬고 계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이 낯선 공간에 편히 쉴 곳 따위는 없었다. 그는 그늘진 나무 아래로 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리자 화려한 파티와 명품, 외제차의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래, 이게 진짜 세상이지. 민주는 잠시나마 자신의 세계로 돌아온 듯한 안정감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나, 둘, 하나, 둘. 우렁찬 구령 소리와 함께 훈련을 마친 1단의 병사들이 연병장 한쪽에서 나타났다. 위장크림으로 얼굴을 얼룩덜룩하게 칠하고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전투복을 입은 채였다. 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짐승 무리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 무리를 이끌던 한 명의 부사관이 대열을 정비시키기 위해 방향을 트는 순간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던 민준과 강하게 부딪혔다. 민준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문제는 그의 새하얀 발렌시아가 후드티였다. 부사관의 군장에 묻어있던 흙먼지가 그의 어깨 부분에 보기 싫은 얼룩을 남겼다. 아씨! 욕설이 튀어나왔다. 민주는 자신의 옷에 묻은 얼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다가 이내 분노에 찬 눈으로 상대를 노려보았다. 이봐요. 눈 안 달렸어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의 앞에 선 부사관,
이진우 하사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강단 있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민준을 내려다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훈련 중이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건 학생 쪽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이바요가 아니라 계급으로 상대를 호칭해야 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군바리 따위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사과는커녕 되레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저 오만한 태도.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퓨즈가 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계급? 군바리 계급이 벼슬이야? 너 같은 놈들 월급 주는 게 내 아버지가 낸 세금이야, 알아? 그런데 지금 사과 안 해? 주변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멈춰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자 민준의 오만함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타올랐다. 그는 이 미개한 무리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실히 각인시켜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한 걸음 다가가 이진우 하사의 얼굴 바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경멸적인 웃음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그의 뺨을 장난감처럼 툭툭 건드렸다. 순간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한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그 정적의 한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이래서 너희 같은 개돼지들은 안 된다는 거야. 나라 지킨다고 유세는 떨지만 결국 세금이나 축내는 벌어지들 아니냐고.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순간 시간은 얼어붙었다. 이진우 하사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꿈틀거렸고 양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쥐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군인이었다. 사적인 감정으로 민간인에게 손을 댈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강철 같은 인내심으로 분노를 억누르며 눈앞에 오만한 소년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폭언보다도 무겁고 서늘했다. 얼어붙은 연병장의 정적을 깨부순 것은 천둥 같은 고함이었다. 강민준. 부대 본관 건물에서 나오던 강철원 의원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한 정치인의 것이 아니었다. 아들의 만행을 목격한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민준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다. 성난 황소처럼 달려온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육중한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고 이내 민준의 뺨에서 살이 터지는 듯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짝! 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메아리 쳤다. 민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충격에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귀가 멍멍했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충격과 당혹감이었다.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손을 댄 적 없던 아버지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을 그의 뇌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강철원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넘어진 아들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놈이 지금 누구에게 무슨 망발을 짓거린 것이냔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분들이 누구신데? 내가 따뜻한 집에서 발 뻗고 잘 때 이 추운 전방에서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다. 내가 입고 먹는 모든 것이 이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그런데 내 까진 놈이 감히. 개돼지. 버러지. 강철원은 아들을 끌고 이진우 하사 앞으로 가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 무릎 꿇어. 당장 이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려. 민주는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엉거주춤 무릎을 꿇었다. 수치심과 분노,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눈앞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들의 옆에 아버지 강철원이 함께 무릎을 꿇은 것이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3선 국회의원이 일개 하사 앞에서 자신의 아들과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는 수치와 회한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하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장병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갈라졌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을 괴물로 키운 제 불찰입니다. 제 죄입니다. 나라의 근간인 군의 명예를 더럽힌 제 아들의 죄를 이 못난 아비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장군도 병사도 심지어 모욕을 당한 이진우 하사마저도 그 충격적인 광경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내던진 아버지의 모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게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다. 상황이 수습된 후 강철원은 부대장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사령관님, 오늘 제 아들이 저지른 일은 한 개인의 치기 어린 행동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근간을 부정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조롱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결심을 굳힌 듯 입을 열었다. 그래서 국회의원 강철원이 아닌 아버지 강철원으로서 사령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대장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제 아들 강민준을 이 부대에 맡기겠습니다. 예. 부대장이 놀라 되물었다. 부디 이 아이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썩어 빠진 정신과 나약한 육신을 완전히 개조시켜 주십시오. 그 어떤 특혜도 배려도 바라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던져 넣어 가장 혹독한 방법으로 다뤄주십시오. 군의 규율이 허락하는 가장 극한의 방법으로 제 아들을 부수고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잠시 후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민주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악몽보다 더 지독했다. 아버지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는 미련 없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멀어져 갔다. 자신을 이 지옥에 버려둔 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세상이, 금빛 세상이 아버지의 차와 함께 사라지는 것을 민주는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곁에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명의 상사만이 남아있었다. 수십 년 군 생활의 연륜이 화강암처럼 새겨진 얼굴. 훈련 총책임자 김상철 원사였다. 김 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경멸도 동정도 아닌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으로 민준을 훑어볼 뿐이었다. 그 눈빛 앞에서 민준은 생전 처음으로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를 느꼈다. 그의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민준의 세계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차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 끈적한 타르처럼 온몸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그를 현실로 끌어당긴 것은 김상철 원사의 나직하고도 강압적인 목소리였다. 따라와라.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명령이었다. 민주는 홀린 듯 그를 따라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가 도착한 곳은 부대 가장 구석에 있는 낡고 허름한 막사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문에는 아무런 명패도 붙어 있지 않았다. 김 원사가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에는 쇠 침상 하나와 낡은 관물대 하나가 전부였다. 김 원사는 관물대 앞에 놓인 커다란 플라스틱 상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내가 가진 모든 걸 그 안에 집어넣어. 시계, 지갑, 휴대폰, 입고 있는 옷까지 전부 다. 뭐라고요? 민준이 되물었다. 못 들었나?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사회의 강민준이 아니다. 내 이름도 내 아버지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이곳에선 무의미하다. 전부 벗어. 그리고 이걸 입어라. 김원사가 던진 것은 달고 달아 색이 바랜 군대 활동복이었다. 어딘가에는 찢어진 자국을 어설프게 꿰맨 흔적도 있었다. 민주는 치가 떨렸다. 자신의 몸에 걸친 것들의 가치를 합하면 웬만한 차 한 대 값은 좋게 될 터였다. 그것들을 벗고 저런 누더기를 걸치라는 말인가? 싫습니다. 내가 왜? 민준의 저항은 김원사의 싸늘한 눈빛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는 뱀처럼 서늘한 시선으로 민준을 꿰뚫어보며 말했다. 내 아비는 널 인간으로 만들어달라 했지만 내 눈에 넌 아직 인간의 자격도 없다. 그 껍데기라도 벗어야 내 알맹이가 썩었는지 아니면 아직 쓸모가 있는지 알 수 있겠지. 이건 명령이다. 결국 민주는 굴복했다. 그는 수치심에 떨리는 손으로 파텍 필립 시계를 풀고 발렌시아가 후드티를 벗었다.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갑옷들이 플라스틱 상자 안으로 처박힐 때마다 그의 자존심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활동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초라해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부터 널 훈련병이라 부른다. 번호는 1번. 이 막사를 벗어날 땐 항상 훈련병 1번이라고 새겨진 이 명찰을 달도록. 이것이 내 유일한 신분증이다. 알아들었나? 민준이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자 김원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울렸다. 대답.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첫날이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민주는 난생 처음 듣는 기상 나팔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잠이 덜 깬 그를 막사 밖으로 끌어낸 것은 김원사가 아니라 그의 지시를 받은 듯한 험상궂은 얼굴의 조교들이었다. 훈련병 1번. 기상시간 5분 경과. 연병장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 이상의 육체적 고통이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팔굽혀펴기, 진흙탕 위에서의 포복, 폐가 터져라 달려야 하는 완전 군장 구보. 평생 운동이라고는 숨쉬기밖에 해본 적 없는 그의 몸은 비명을 질렀다. 근육은 찢어질 듯 아팠고 숨은 턱까지 차올라 눈앞이 노래졌다. 토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그가 주저앉아 헐떡이자 조교가 다가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여긴 내 놀이터가 아니다. 못하겠으면 내 발로 기어서라도 해. 원사님 특별지시다. 1번 훈련병은 남들의 2배, 속도는 절반. 낙오는 없다. 결국 그는 위액을 토해내면서도 다시 일어나야 했다. 식사 시간은 또 다른 굴욕이었다. 스테인리스 식판에 담긴 정체 모를 음식들. 그는 그것을 짬밥이라 부른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다른 병사들과 똑같은 줄에 서서 배식을 받고 시끄럽고 정신없는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입으로 밀어넣었다. 꿀맛 같은 식사라는 주변의 말과 달리 민준에게는 모래를 씹는 것만 같았다. 첫날 오후 민준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꾀병이었다. 그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대굴대굴 굴렀다. 배가 너무 아파요. 맹장인가 봐. 병원에 가야. 하지만 그의 서툰 연기는 김상철 원사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 김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의무병에게 청진기를 건네받아 직접 그의 배에 가져다 댔다. 소리가 아주 건강하군. 꾀병 부릴 힘이 남아돈다는 뜻이다. 그리고는 민준의 귓가에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말을 속삭였다. 내 아버지가 바로 나에게 너를 사람 구실 못하는 폐기물처럼 다뤄달라고 직접 부탁했다. 그러니 명심해라. 넌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내가 기댈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민준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아버지가 자신을 폐기물처럼 다뤄달라고.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옥으로 헌납된 것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삐걱거리는 쇠 침상에 누워 온몸의 통증으로 신음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의 세상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자각이었다. 이곳은 규칙이 달랐다. 돈도 권력도 아버지의 이름도 통하지 않는 완벽한 고립지대. 그는 그저 번호가 새겨진 쓸모없는 훈련병일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강철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훈련 강도는 살인적으로 높아졌다. 민준의 몸은 점차 극한의 고통에 익숙해져 갔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완고한 저항의 벽을 쌓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대신 모든 상황을 세상의 부조리와 자신을 향한 박해로 치부했다. 화생방 훈련이 있던 날 그의 저항은 극에 달했다. 좁은 가스실 안으로 최루탄이 터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폐를 찢고 들어왔다. 그는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정신을 잃기 직전 밖으로 끌려 나온 그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기침을 토해내는 다른 병사들을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저것들 봐. 내 고통을 즐기고 있어. 결국 저들도 똑같아. 아버지의 권력에 빌부터 나를 괴롭히며 쾌감을 느끼는 것뿐이다. 개돼지들의 비열한 복수극이야.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했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질투심에 눈이 먼 자들에게 괴롭힘당하는 비운의 왕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반성 대신 도끼와 오기만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이진우 하사였다. 그는 직접적으로 민준의 훈련에 개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틈틈이 멀리서 훈련받는 민준의 모습을 묵묵히 관찰했다. 그는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여전히 세상 모든 것을 경멸하는 듯한 민준의 눈빛을 보았다. 동료 부사관 하나가 그의 옆으로 와 혀를 차며 말했다. 저 싹수는 글러먹었습니다. 몸은 구르는데 눈은 아직도 하늘 위에 가 있습니다. 저런 놈은 몽둥이가 약인데 말입니다. 이진우 하사는 대답 없이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단순한 복수심이나 호기심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과연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저 오만함으로 가득 찬 영혼이 과연 땀과 고통으로 정화될 수 있는가? 그는 그 거대한 실험을 지켜보는 관찰자였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을 견디지 못한 민주는 결국 최후의 선택을 했다. 탈출이었다. 그는 며칠에 걸쳐 막사 주변의 지형과 경계 근무 패턴을 눈에 익혔다. 그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 그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막사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도시의 밤에 익숙한 그에게 산속의 밤은 완전한 공포 그 자체였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 정체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무작정 부대 철조망을 향해 달렸지만 발은 지늘게 빠지고 가시에 긁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얼마나 헤맸을까? 그가 탈진하여 주저앉았을 때 그의 앞을 환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비췄다. 훈련병 1번 탈영 현시간부로 체포한다. 익숙한 목소리. 민준이 고개를 들자 빗속에 서 있는 이진우 하사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의 손에 들린 탐조등 불빛이 민준의 눈을 멀게 했다. 놓으라고. 민준은 발버둥 쳤다. 하지만 이진우 하사가 그의 팔을 붙잡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느꼈다. 강철 같은 그의 소나기 힘은 민준의 저항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력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종류의 힘이 아니었다. 수많은 훈련으로 다져진 진짜 백의 힘이었다. 이진우 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버둥거리는 민준을 한 손으로 제압한 채 묵묵히 막사를 향해 그를 끌고 갔다. 민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과 치욕에 몸을 떨었다. 그의 완고했던 저항의 벽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이 지옥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망칠 수조차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탈출 시도의 실패는 민준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으로 쌓아올린 저항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열악한 환경 탓으로 돌렸고 이진우 하사에 대한 증오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었다. 그의 견고한 세상에 진짜 균열을 일으킨 사건은 지옥주라 불리는 극한 생존 훈련에서 터져나왔다. 훈련병들은 최소한의 식량과 장비만을 지급받은 채 팀을 이뤄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5일을 버텨야 했다. 민준이 속한 팀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최악이었다. 그는 노골적인 짐 덩어리였다. 조금만 걸어도 뒤처졌고 틈만 나면 불평을 쏟아내 팀의 사기를 갉아먹었다. 팀원들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훈련 셋째 날 폭우가 쏟아지던 오후에 발생했다. 팀은 불어난 계곡을 피해 좁고 미끄러운 절벽 능선을 타고 이동 중이었다. 한 발만 헛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아찔한 길이었다. 모두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발을 내디딜 때 민준의 바로 앞에서 걷던 한 동료 훈련병이 지늘게 미끄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악! 그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중간에 있던 소나무에 몸이 걸려 추락은 멈췄지만 그의 다리는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다. 뼈가 부러진 것이 확실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훈련병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팀은 공황에 빠졌다. 무전기는 폭우 때문에 먹통이 된 지 오래였고 구조를 요청할 방법이 없었다. 어둠은 빠르게 내리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부상자는 물론 팀 전체가 조난당할 위기였다. 바로 그때 그들의 훈련을 감독하기 위해 뒤따라오던 이진우 하사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모두 정신 차려. 분대장 자네는 대원들을 이끌고 500m 전방의 동굴로 이동해서 비상 캠프를 구축한다. 내가 부상자를 데리고 뒤따라가지. 하지만 하사님,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분대장이 외쳤다. 이진우 하사는 대답 대신 자신의 군장에서 구급낭을 꺼내 부상병에게 달려갔다. 그는 능숙하게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대고 응급처치를 마쳤다. 그리고는 모두가 경악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등에 짊어진 무거운 군장을 앞으로 돌려 맨 뒤 망설임 없이 부상당한 훈련병을 자신의 등 위에 둘러맸다. 성인 남자의 무게가 짓누르자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이미 며칠간의 강행군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민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모욕했던 그 개돼지.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니 오히려 자신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그 남자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었다. 이진우 하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지옥 같은 비탈길을 올랐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극도의 힘겨움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빗물과 땀이 뒤섞여 턱 끝으로 흘러내렸다. 그의 군화는 지늘게 빠져 헛돌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부상병의 신음소리에 그는 오히려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죽게 두지 않아.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왜?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희생,
동료애, 책임감 같은 가치들이 그의 눈앞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압도적인 형태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숭고하고도 처절한 사투 그 자체였다. 그날 밤 동굴 안에서 모닥불에 젖은 몸을 말리며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뇌리에는 빗속에서 비탈길을 오르던 이진우 하사의 모습이 화인처럼 새겨져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신념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만과 냉소로 쌓아 올렸던 견고한 벽에 처음으로 선명하고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지옥주 훈련 이후 민준에게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불평을 입에 담지 않았다. 조교의 지시가 떨어지면 이전처럼 마지못해 따르는 신용을 하는 대신 말없이 이를 악물고 동작을 수행했다. 그의 눈빛에서 도끼는 조금씩 옅어졌고 그 자리를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깊은 상념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이끌어낸 것은 IBS 해상 훈련이었다.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 위로 이고 해변을 달릴 때 민주는 처음으로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해야 했다. 어느 한 명이라도 대열을 이탈하거나 힘을 빼면 그 무게는 고스란히 옆 동료에게 전가되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발을 옮기던 민준의 눈에 옆에서 비틀거리는 동료의 모습이 들어왔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전의 강민준이라면 속으로 나약한 녀석이라 비웃고 외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부상병을 등에 업고 비탈을 오르던 이진우 하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주어 보트의 무게를 자신의 쪽으로 더 가져왔다. 흡! 갑자기 늘어난 무게에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버텨냈다. 옆의 동료가 잠시 숨을 돌릴 틈을 얻어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다.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차가운 바다에 보트를 띄우고 노를 저을 때 그 감정은 더욱 선명해졌다. 영차, 영차. 분대장의 구령에 맞춰 모두가 한 몸처럼 노를 젓자 보트는 거친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함께 흘리는 땀방울, 거친 숨소리,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의 리듬 속에서 민주는 생전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느꼈다. 진정한 공감의 씨앗이 싹튼 것은 유격훈련의 마지막 코스, 진흙탕 포복에서였다. 모든 훈련병들은 계급도 이름도 얼굴도 없이 그저 진흙범벅이 된 하나의 인간일 뿐이었다.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던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섰다. 옆에서 똑같이 숨을 헐떡이던 동료가 말을 걸어왔다. 야, 1번.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진흙을 닦아내며 웃었다. 처음엔 진짜 재수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요즘엔 사람 사는 것 같다 너. 그는 지옥주 때 민준과 같은 팀이었던 훈련병이었다. 민준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훈련병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 몸이 아픈 여동생, 군대 와서 받는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전역하면 중고 트럭이라도 한 대 사서 작은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꿈이라는 소박한 이야기였다. 민주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자신이 개돼지라고 불렀던 하나의 숫자로 취급했던 사람에게도 이처럼 구체적인 삶과 애틋한 꿈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가슴을 쳤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배식 메뉴로 닭튀김이 나왔다. 훈련에 지친 병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특식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식판에 놓인 닭튀김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낮에 대화를 나눴던 그 동료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닭튀김을 동료의 식판 위에 올려놓았다. 야, 너. 이걸 왜 나한테? 동료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주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의 얼굴은 살짝 붉어져 있었다. 동료는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야, 잘 먹을게. 고맙다. 라고 외쳤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밥을 씹는 민준의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작지만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를 통해 얻는 생소하고도 낯선 종류의 만족감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저항의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 공감이라는 이름의 작은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민준의 내면에서 자라난 공감의 싹은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관찰하고 배우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두 사람, 김상철 원사와 이진우 하사를 통해서였다. 어느 날 밤 개인 정비 시간이 끝난 후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였다. 김상철 원사가 조용히 민준을 막사 뒤편으로 불렀다. 또 다른 질책이나 훈련이 시작될까 긴장하는 민준에게 김 원사는 뜻밖에도 담배 한 개비를 권했다. 민준이 피울 줄 모른다고 하자 그는 혼자 불을 붙여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 후 입을 열었다. 내 아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과거에 그였다면 당연하죠라고 즉답했겠지만 지금은 그 대답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다.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사는 피식 웃었다. 내 아버지가 가진 힘은 국회의원이라는 배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건 껍데기일 뿐이지. 진짜 힘은 그가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에서 나오는 거다. 수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게를 버텨내는 힘 말이다. 그는 담배 연기를 밤하늘로 뱉어내며 말을 이었다. 진짜 강한 놈은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놈이 아니야. 무너진 놈을 일으켜 세우고 자기보다 약한 놈들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놈이지. 내가 여기서 배운 게 바로 그거다. 전우애. 그게 바로 힘의 본질이야. 김원사의 말은 민준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권력의 화려함만을 동경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그 책임감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이 동경해야 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아버지의 고뇌와 의지였음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며칠 후 진행된 모의 전투 훈련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민준이 속한 분대가 가상의 적진에 침투하는 훈련이었다. 능선을 따라 이동하던 중 그들은 교관들이 설치한 교묘한 매복에 걸려들었다. 사방에서 공포탄 소리가 터지고 연막탄이 시야를 가렸다. 분대원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그때 분대장인 이진우 하사의 목소리가 모두의 혼란을 잠재웠다. 전원 포복. 2조는 10시 방향, 3조는 2시 방향 엄호 사격. 1조는 나를 따라 우측으로 우회한다. 신속히 움직여.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나 당황이 전혀 없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확신에 찬 어조는 그 자체로 분대원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민주는 그의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이면서 과거 자신의 리더십을 떠올렸다. 친구들을 따까리처럼 부리며 강압과 조롱으로 지배하려 했던 모습. 그것은 힘이 아니라 비겁한 폭력이었을 뿐이다. 이진우 하사의 힘은 신뢰와 능력에서 나왔다. 모두가 그의 판단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힘. 민주는 그의 등 뒤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배웠다. 그 주 주말 민준에게 아버지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에는 꾸짖음이나 질책이 없었다.
대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서툰 사랑과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 그곳 생활은 견딜만 하냐? 내가 떠난 후 아비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나는 너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 대신 세상을 지배하는 법을 가르치려 했구나. 나의 오만함이 너를 괴물로 만들었다. 민준아, 나는 너를 벌주기 위해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가르치지 못했던 진짜 강함을 내가 스스로 배우길 바랐을 뿐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 약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힘. 그것이 이 아비가 진정으로 너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다. 건강하거라. 민주는 편지를 다 읽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과거의 억울함과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제 부대의 모든 병사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계급을 정확히 부르며 깍듯하게 인사했다. 훈련 중에는 가장 먼저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뒤처지는 동료가 있으면 자신의 장비를 나눠들며 격려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보던 부대원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처음의 경계와 조롱은 사라지고 국회의원 아들이 아닌 함께 땀 흘리는 동료 훈련병 강민준으로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다른 종류의 힘, 타인의 존중과 신뢰를 얻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길고도 혹독했던 강철 프로젝트가 마침내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 퇴소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민주는 깊은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이대로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자신의 모든 변화가 시작되었던 그 근원으로 돌아가 매듭을 풀어야만 했다. 그는 개인 정비 시간에 홀로 연장을 손질하고 있던 이진우 하사를 찾아갔다. 그의 앞에 선 민주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만방자한 소년이 아니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리고 군살 없이 다부진 체격.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져 있었다. 이 하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는 훈련으로 다져진 늠름한 자세로 그의 앞에 섰다. 이진우 하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 했던 가짜 사과가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은 모든 것을 담은 그의 진심이었다. 저는 하사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을 하나하나 똑똑히 입에 담았다. 저는 하사님의 뺨을 건드렸고 하사님과 하사님의 동료분들을 향해 개돼지, 버러지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하사님 개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사님께서 입고 계신 이 군복의 명예를,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자부심을, 그리고 그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 나라의 가치 자체를 모욕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얼마나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을 마친 민주는 자신의 가장 깊은 참회의 표시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행동을 이제는 스스로 하려 한 것이다. 그의 무릎이 땅에 닿기 직전 단단한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진우 하사였다. 그는 민준을 일으켜 세우며 나지막이 말했다. 일어서라, 강민준 훈련병.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쳐다보자 이진우 하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내 눈빛이 달라졌군.
지난 몇 달간 내가 이곳에서 흘린 땀과 노력, 나는 물론이고 모두가 지켜봤다. 그것보다 더 진실한 사과는 없어. 그는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사과는 충분히 받았다. 민준은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그저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느끼게 했던 그 손이 이제는 용서와 화해의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그것은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악수가 아니었다.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두 남자의 진정한 악수였다. 길었던 악몽의 매듭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몇 달 전 세상을 다 가진 왕자처럼 부대 안으로 들어섰던 그날과 똑같은 아침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훈련병 1번 강민주는 자신의 손으로 깨끗하게 정리한 관물대 앞에 마지막으로 섰다. 그는 그에게 새 신분증이 되어주었던 1번 명찰을 조용히 떼어냈다. 부대 정문 앞, 그가 그토록 저주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익숙한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10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철원 의원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한 청년을 발견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군살 하나 없이 다부진 체격, 짧게 깎은 머리 아래로 깊고 맑게 빛나는 눈빛. 강철원은 자신의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혀 걸음을 멈췄다. 민주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군에서 배운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동작은 힘이 넘쳤고 절도가 있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비아냥거림이나 가식이 없었다.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존경과 회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철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를 힘껏 끌어안았다. 아들의 등은 예전보다 훨씬 넓고 단단해져 있었다. 뼈만 앙상하던 어깨는 이제 기댈 수 있을 만큼 듬직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민준 역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간다는 실감이 밀려왔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부자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몇 달 전에 숨막히는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창밖의 사람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았다. 그는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진흙탕 속에서 함께 뒹굴었던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집에 돌아온 민준의 모습은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알람도 없이 스스로 일어났다. 그리고는 군대에서 하던 것처럼 침구류를 각지게 정리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는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준 가사도우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주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사도우미는 놀라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강민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학교로 돌아간 날 그의 주변은 술렁였다. 과거에 그를 따르던 친구들이 몰려와 그의 귀환을 반겼다. 야, 강민준. 어디서 꿀 빨다 이제 왔냐?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그들은 예전처럼 그의 권력에 기생하려 했지만 민주는 그저 옅게 웃으며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대신 과거 자신이 괴롭혔던 조용한 장학생을 찾아갔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학생은 물론
주변의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그의 옛 친구들은 변해버린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둘씩 떠나갔다. 그 빈자리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봐주는 새로운 친구들이 채워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재에 있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 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오, 그러냐? 뭐든지 말해보거라. 아빠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마.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아버지의 힘을 빌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군대에서 배운 희생과 책임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살.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 직업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진우 하사와 김상철 원사 같은 진짜 군인이 되고 싶다고. 아들의 말을 듣는 강철원의 얼굴에 그 어떤 정치적 승리의 순간보다도 더 큰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번졌다. 그는 아들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진심으로. 그리고 몇 년 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연병장, 강민준이라는 이름표를 단 늠름한 생도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휴식 시간 그의 앞으로 한 명의 군인이 다가와 웃으며 경례를 붙였다. 오랜만입니다, 강생도. 이제는 하사가 아닌 중사 계급장을 단 이진우였다. 그는 근처 부대로 전입받아 사관학교의 훈련을 돕기 위해 파견을 나와 있었다. 충성. 이 중사님 오랜만입니다. 민준 역시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경례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연병장 벤치에 앉았다. 과거의 악연은 온데간데 없고 군인 선후배로서의 따뜻한 전우애만이 가득했다. 아주 멋진 군인이 다 됐군. 이진우가 말했다. 중사님 덕분입니다. 그때 저를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훈련에 매진하는 다른 생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은 미래를 향한 확신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금빛 세장 속에 갇혀있던 오만한 왕자는 죽었다. 지옥의 불길 속에서 그는 자신의 껍데기를 모두 태우고 강철 같은 의지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한 명의 남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다.